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가장 끔찍한 날로 바뀌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다는 감격에 겨워 만세를 부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까지 무려 5개의 아랍 국가가 연합하여 신생 하나 다름없는 이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탱크를 몰고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구수로만 따져도 40대 1, 갓 건국된 나라가 정규군을 갖춘 5나라를 상대로 버틴다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숫자로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영토를 더 넓히며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건국전쟁. 도대체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1대5라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성립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총칼이 오가는 전쟁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도끼를 품은 한 민족과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세력의 충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진 기적과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화약 냄새 진동하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군이 마지막 짐을 싸서 항구를 떠나던 그 순간, 누군가는 환호했지만 대부분은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감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는데 1948년 5월 14일을 기점으로 영국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을 관리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20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는 유대인과 조상 대대로 살던 내 안방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아랍인 사이의 증오심은 이미 폭발 직전에 임계점을 넘은 상태였거든요. 유엔이 182로 결의안을 내밀며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과 아랍인 구역으로 나누자는 중재안을 던졌지만 아랍 측 입장에서는 멀쩡한 내 밥그릇을 반이나 떼어주라니 이게 말이 되냐며 길길이 날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운명의 날인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미술관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은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합니다.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는 그 순간 현장의 공기는 축제라기보다는 차라리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비장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나는 즉시 샴페인을 터뜨리는 대신 방공호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벤구리온조차 일기장에 오늘은 국가를 세운 날이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가 시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적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단 1초도 틀리지 않고 적중했습니다. 건국 선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국경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까지 무려 5개 나라의 정예 부대가 동시에 시동을 걸고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1차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고작 60만 명 남짓이었는데 상대로 해야 할 아랍 연합 국가는 4천만이 넘는 인구를 등에 업고 있었으니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조차 되지 않는 그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개전 초기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지도가 찢겨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조차 없던 그들은 민병대 수준의 오합지졸이었고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낡은 소총 몇 자루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 말고는 갈 곳이 없다는 도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잇는 도로를 사수하기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을 들었고 기적적으로 2차례의 휴전 기간을 얻어내며 숨을 고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짧은 휴전 기간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던 이스라엘은 이 틈을 타 전 세계를 돌며 비밀리에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공수한 전투기와 중화기는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히든카드가 되었습니다. 방어만 하던 그들이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며 반격을 시작하자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고 있던 아랍 연합군은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은 이 기세를 몰아 잃어버릴 뻔한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 어디까지 밀고 올라갔을까요? 새로 장착한 이빨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동구권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아랍 연합군을 국경 밖으로 내동댕이 쳤고
결국 1949년 전쟁이 끝났을 때 그들은 유엔이 처음에 약속했던 땅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집어삼키며 건국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땅 밑에는 씻을 수 없는 원한이 묻히고 말았는데 졸지에 나라를 잃은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 텐트를 전전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나크바, 즉 대재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 불안한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6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반발한 영국, 프랑스와 손을 잡은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하며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했거든요. 비록 미국과 소련의 압박으로 물러서야 했지만 이 전쟁은 아랍인들에게 뼈아픈 패배감을, 이스라엘에게는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여 년간 이어진 살기 어린 침묵은 결국 1967년 역사상 가장 짧고도 강렬했던 제3차 중동전쟁, 일명 6.1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겠다며 티란 해협을 봉쇄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미친 도박을 감행합니다. 6월 5일 아침 7시 45분 이집트 군인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가장 방심하고 있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 제3차 중동전쟁의 포문을 먼저 열어버린 것입니다. 레이더를 피해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간 그들은 이집트 공군 기지에 소나기처럼 폭탄을 쏟아부었고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개전 몇 시간 만에 아랍연합군의 공군력은 삭제되다시피 했고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 기갑부대는 단 엿새 만에 시나이 반도, 서한 지구, 골란 고원까지 모조리 점령하며 영토를 순식간에 3배나 불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승리에 너무 심취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탓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정보부는 아랍군은 이제 끝났다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이 국경 너머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날, 가장 방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 닥쳐온 악몽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3차 중동전쟁의 대승 이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아랍은 감히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오만한 확증 편향에 빠져 눈과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국경에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거대한 모래 방벽, 바레브 라임을 세워뒀고 하늘에는 최강의 공군이 버티고 있으니 안심하란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던 거죠. 하지만 1973년 10월 6일 유대교에서 가장 성스럽고 엄숙한 속죄일인 요키푸르에 맞춰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날은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며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날이라 거리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고 방송조차 멈춘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고요를 찍고 오후 2시가 되자마자 남쪽에서는 이집트군이, 북쪽에서는 시리아군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던 바레브 라인은 이집트군이 쏘아댄 고압 살수기의 물대포에 허무하게 녹아내렸고 북쪽 골란 고원은 시리아의 탱크 물량 공세에 처참하게 짓밟히기 시작했지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년 중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집 밖은 불바다가 되어버린 상황을 말이죠. 기도쇼를 두른 채 황급히 뛰쳐나온 예비군들이 전선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전쟁 영웅 모세 다얀조차 제3성전이 무너지고 있다며 멘탈이 붕괴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천여 명의 군인이 전사했고 탄약과 무기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며칠 안에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지워질 것이 뻔해 보였는데 벼랑 끝에 몰린 골다 메이어 총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백악관 한 라인을 연결합니다. 그녀는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멸망할 때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섬뜩한 최후 통첩을 날리며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을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는데요. 과연
미국은 이 협박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리고 꺼져가던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 전화 한 통으로 어떻게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미국 백악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를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닉슨 대통령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결국 미국은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띄워라 라는 명령과 함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작전인 니켈 그레스를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전차와 미사일을 실은 거대 수송기들이 15분 간격으로 텔아비브 공항에 착륙하며 이스라엘군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자 전세는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도저라 불리는 아리엘 샤론 장군입니다. 그는 방어에 급급하던 기존 전술을 뒤엎고 오히려 적진 한가운데인 수에즈 운하를 도하해 이집트군의 뒤통수를 치는 과감한 역습을 감행했거든요. 앞만 보고 진격하던 이집트 제3군단은 졸지에 보급로가 끊긴 채 사막 한가운데서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되어버렸고, 수도 카이로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결국 아랍연합군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패배에 격분한 아랍 산유국들은 총칼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전 세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히든 카드를 꺼내드는데, 그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에는 기름 한 방울도 팔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석유 수출을 틀어막자 전 세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기름값이 4배나 폭등하는 1차 오일 쇼크가 터진 것이지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기억하는 그 춥고 배고팠던 겨울이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었다면 믿겨지시나요? 결국 전쟁과 경제 보복으로도 이스라엘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적국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해 전쟁은 이제 그만하자며 손을 내밀었고, 미국의 중재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으며 중동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거대 전쟁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정규군보다 상대하기 까다롭고 잔혹한 새로운 형태의 괴물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 괴물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국경선에 도열해 있던 전차 부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복을 입은 군인 대신 민간인 틈에 숨어든 유령들이 들어찼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끊임없이 로켓을 쏘아대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몰아내기 위해 레바논으로 쳐들어갔지만, 늑대를 쫓아낸 굴에 호랑이가 들어온 격으로 헤즈볼라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악독한 무장단체를 탄생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지요. 이제 전쟁터는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버스를 기다리는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1987년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도화선이 되어 터진 1차 인티파다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최첨단 탱크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팔레스타인 소년들의 모습은 다윗과 골리앗의 신화를 역전시키며 이스라엘을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렸거든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라빈 총리가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자국 극우파 청년의 총탄에 암살당하면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 후 이어진 2000년대의 2차 인티파다는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내 몸이 곧 폭탄이다라고 외치는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학교 버스, 식당, 쇼핑몰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할 때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까를 걱정해야 하는 공포의 일상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탄 버스가 종잇장처럼 구겨져 불타는 모습을 뉴스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던 그들의 트라우마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이스라엘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을 높이 8m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완전히 둘러싸버리고 하늘에는 날아오는 로켓을 요격하는 강철 지붕, 아이언 돔을 설치해 스스로를 요새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벽을 세워 물리적 접근을 막고 하늘을 덮어 미사일을 막으니 겉보기에는 더 이상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높게 쌓아올린 벽은 적의 침입만 막은 것이 아니라 벽 너머에서 자라나고 있는 괴물의 진화 과정까지 보이지 않게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기술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벽 너머의 지하 터널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 강철 지붕 아래에서 벌어진 참극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인공지능과 최첨단 센서로 도배된 10조 원짜리 스마트 장벽이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 감지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7일 옴키푸르 전쟁 50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 아침에 벌어진 일은 그 모든 믿음을 비웃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도 같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던 모사드가 사이버 해킹을 감시하느라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 하마스는 겨우 수십만 원짜리 동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날아 담장을 넘었고 낡은 불도저로 최첨단 펜스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며 밀고 들어왔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평화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던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춤을 추며 환호하던 젊은이들 머리 위로 형형색색의 낙하산이 내려오자 사람들은 축제의 이벤트인 줄 알고 손을 흔들었지만 곧이어 들려온 것은 폭죽 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총성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200여 명이 인질로 끌려가는 모습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는데 이는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이 겪은 하루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되며 이스라엘 사회를 패닉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분노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며 가자, 지구를 향해 무자비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쏟아진 폭탄의 양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을 훌쩍 넘어섰고 건물 잔해 속에 파묻힌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피범벅이 된 병원의 참상은 전 세계 여론을 다시금 반반으로 쪼개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정당 방위를 외치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것이 또 다른 학살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 지구의 땅속 깊은 곳, 미로처럼 얽힌 수백 킬로미터의 지하 터널에서는 인질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피말리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첨단 드론과 로봇개가 터널을 수색하고 있지만 인간 방패 뒤에 숨은 전 적을 찾아내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까운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려던 시도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그 증오는 다시 새로운 테러를 잉태하는 끔찍한 멤비우스의 띠가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처음 우리가 상상했던 20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그 남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는 황폐해진 땅 위에서 최첨단 무기가 날아다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지옥도를 보며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잎이 비린내 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출 방법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2000년을 떠돌다 간신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아니라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였겠지만 그 과정에서 터전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지옥의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정의라는 단어가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나 잔혹하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통해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평화란 높고 단단한 장벽을 세우거나 최첨단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총구로 겨눈 평화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깨지기 마련이지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며 쌓아올린 평화는 그 어떤 폭탄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더 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